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과목은 통계학이고요. 음, 통계학 과목을 왜 들으시나? 모티베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들어요? 수학과 아닌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전공이 뭐예요? 물리학과.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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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오케이. 또, 예, 예? 실내 건축. 오케이. 또, 예, 예. 또 있어요? 그럼 물리학과 학생은 왜 듣는 거예요? 정필수 통계물리학이 예, 같이 들으면 좀 뭔가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공대 소속인가? 인공지능 융합대학 소속인데 아, 행사는 다 군대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아, 행사 같은 건 군대에서 아, 같이 하고 아. 왜 들어요? 1학기 때 확률 통계 수업을 들었는데 예? 1학기 때 확률 통계 예, 수업을 들었는데 예. 확률 쪽으로만 다뤄가지고 아, 통계 쪽도 어. 많이 생겨가지고 통계를 얕게 보는 거기에 있지 않나? 통계 전공, 통계 강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천문학과 왜 들어요? 아, 예? 뭐가,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실내 뭐라고 그랬죠? 실내 건축. 거기는 왜 들어요? 예. 아, 예. 오케이. 에, 코드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코드는 저는 강의 시간에 사용을 할 텐데 코드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시험에도 안 낼 거고요. 그냥 코드는 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드 없이 강의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예, 배우는 사람도 어렵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근데 파이썬 코드가 쉽기 때문에 뭐 저가 코드를 안 가르쳐 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챗GPT가 하도 좋아서 거기다 코드 올려놓고 설명해 줘 그러면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코드를 이 코드는 이런 뜻이야, 이 코드는 이런 뜻이야, 뭐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챗GPT랑 얘기하면서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코드는 제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그냥 돌릴 겁니다. 그리고 요 코드가 왜 내가 이 코드를 돌리는지, 요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요 과목을 통해서 코드를 배우고 싶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요 코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는 챗GPT랑 얘기하면 코드 한 줄 한 줄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챗GPT랑 얘기를 하면 한 줄 한 줄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드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보조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예,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기본적으로 코드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뒤쪽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를 돌리는데 그걸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케이. 그리고 시험은 2번 볼 거고요. 시험은 2번 볼 거고 보통은 강의 시간에 보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조금 이슈가 있어서 저녁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저녁 시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요 녹화한 거는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디를 가면 되냐 하면은 여기 가면 여기 제가 강의를 이쪽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제작 목록에 가면 여기 지난 학기 강의한 것들이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녹화한 거를 이쪽에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통계학 2025 가을 그렇게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 때문에 강의에 못 들어왔다. 그럼 여기 와서 들으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콜앱에 올라가 있습니다. 콜앱 모르는 사람. 콜앱 아는 사람. 오케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오케이. 콜앱은 뭐냐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제가 콜앱을 알고 난 다음에 드롭박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드롭박스를 제가 돈 주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콜앱 안 다음에 드롭박스를 그 구독을 취소를 했어요. 이게 저가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의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콜앱이고요. 여기 share에서 지금 뷰어로 되어 있는데 코멘트도 달게 할까요? 코멘터 하면 코멘트도 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코멘트를 보고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콜앱 링크 달아드렸고, 오케이. 콜앱이 뭔지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콜앱이라는 거는 그 파이썬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저의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글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구글이 돌려줘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코드를 돌릴 때 저 컴퓨터에서 노이즈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거의 저희 컴퓨터의 리소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글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의 어떤 서버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노이즈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저의 노트북은 조용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 주피터 노트북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큐멘테이션을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셀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코드 플러스 텍스트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텍스트 플러스 하면 텍스트 셀이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코드 플러스 하면은 코드를 돌릴 수 있는 셀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 셀을 여기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요건 텍스트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MD라고 아시나? 예, MD를 서포트를 해줘요. MD를 서포트한다는 거는 뭐냐면 MD라는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MD라는 포맷에서 텍스트를 작업을 할 적에 거기서 서포트하는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D에서 서포트하는 것 중에 레이텍을 서포트를 해줍니다. 레이텍은 뭐냐면 수식을 예쁘게 해주는 텍스트 에디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수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고요. 물리하는 사람들 많이 쓰고요. 수식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레이텍을 씁니다. 그래서 레이텍을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스퀘어 루트 파인데 스퀘어 루트가 조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레이텍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야매로 레이텍을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가 좀 찌그러져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레이텍 비슷한 놈을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MD에서 서포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게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제일 크고요, 두 개가 그 다음이고 여섯 개까지인가 해서 그래요. 좌우지간 요게 그러니까 텍스트 모드, 텍스트 셀이고요. 텍스트 셀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MD라는 포맷을 서포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코드 셀은 코드를 서포트를 해줘요. 파이썬하고 R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셀 여기 R 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R도 서포트를 해줘요. 근데 파이썬 서포트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기 아주 심플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코드가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에러가 났죠. 고치면 돼요.
뭐가 잘못됐지? 아, 요새 챗GPT로 코드를 하도 짜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는 셀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이 두 가지 종류를 서포트를 해요. 하나는 텍스트 셀이 있고 하나는 코드 셀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셀은 MD 포맷을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셀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파이썬을 서포트할 수도 있고요. R을 서포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런타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파이썬 3도 있고 R도 돌리고요. 줄리아도 서포트를 해주네요. 근데 저는 파이썬 3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 어, 그 어떤 종류의 머신을 돌릴 건가 하는 겁니다. 여기 CPU도 있고요. 여기 보면 GPU도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개 있는데 GPU가 있고 TPU가 있네요. TPU는 구글에서 만든 GPU예요. 조금 더 빠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GPU는 여기 뭐 저기 엔비디아 GPU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GPU로 바꿨고요. 요걸 돌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러 납니다. 이거는. 왜냐면 맵플로 라이브는 GPU에서 안 돌아가요. CPU에서만 돌아가요. 어찌됐 돌아가네? 잠깐만. 돌아가네? 오케이. 네, 돌아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본적인 얘기들은 끝났고 지금부터 통계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코드는 그냥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 돌려도 전혀 학점과는 무관해요. 하지만 코드를 이해하면 좀 더 깊게 통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통계를 왜 배울까요? 그냥 듣는 건가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오케이. 저는 통계를 어떻게 보냐면, 예, 데이터들은 뭐 여기저기 많아요. 왜 안 되지?
오케이. 첫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계는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걸 잘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우리 보통 다지선다형에서 찍기 하죠. 찍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로지컬한 게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뭔가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지선다형 문제 풀어봤나요? 그러면 답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예? 아닌 것 같은 거 일단 제끼고 그럼 한 두세 개 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필을 굴리나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봤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우.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또, 그냥 남은 것 중에 대충 이런 뭐 이거다 싶은 걸로 예? 어떻게? 어, 그냥 답안 살펴본 다음에 이거다 싶은 걸로 찍습니다. 이거다 싶은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 그냥 감으로. 감으로. 숫자 패턴을 보고. 아니요, 그냥 딱 문제만 보고 감으로 찍습니다. 문제만 보고 어떻게 감으로. 문제랑 다르게 이제 딱 아는 데까지만 생각을 하고 예. 남은 부분은 음. 그럼 대충 몇 개지 하고 짜고 하나. 그러니까 대충 이렇겠지라는 게 어떤 로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딱 있고 예. 답지가 몇 개 주어졌는데 예. 이 중에서 이제 확실히 아닌 건 다 일단 적혀놓고. 그렇지. 아닌 건 제껴놓고. 그럼 이제 세 개 중에서 예. 읽어보면서 예. 이거 그냥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열심히 대조해보고 음.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오케이. 또 딴 사람 아까 손 들었는데. 또 딴 사람들 뭐 있나? 내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모르는 답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아닌 거 몇 개 지우고 그러면 한 두 개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가 했던 거는
여태까지 저가 푼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쫙 이제 1이 몇 번 나왔는지 2가 몇 번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정답의 분포를 그래서 찍으니까 잘 맞더라고요. 이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educated guess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짱구를 잘 굴리는 거죠. 통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번 이그젬플을 볼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케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2차전 이게 폭격기일 텐데 이게 뭐냐면 총알 맞은 자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튼튼하게 만들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총알 많이 맞은 자국에다가 보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주로 여기에 맞으니까 좀 뭐 철판을 덧댄다든가 해서 좀 그래서 이제 비행기의 생존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왜 아닌 것 같아? 저기 맞았는데 돌아왔으니까.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맞은 애들은 돌아와서 나 여기 맞았어 하고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 안 된 부분 애들은 얘기를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빨갛게 찍혀진 데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서로 맞아도 여기에 총알이 맞아도 돌아오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 안 된 부분에 있는 애들은 나 여기 맞았어라고 얘기를 못한 겁니다. 돌아오지 못해서.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뽑아오는데 잘못 뽑아오면은 안 돼요. 잘 생각을 해서 educated gues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survivorship bia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는데 서바이브한 애들만 데이터가 오면은 거기에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현상을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이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 주로 얘기를 해보죠. 여기 바이어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이그젬플들이야. 좀 전에 그 폭격기 이그젬플처럼 예, 아, 조금 생각하면은 잘못 판단을 하는 거야. 좀 깊게 생각을 해야 어, 어, 그 어, 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그젬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 이해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옛날 얘기 좀 해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바이어스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디시전을 하든가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때 그런 바이어스에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 얘기 해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 모르죠. 저는 아는데 세대차가 있죠. 오케이. 그 2차 대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2차 대전 뭐 진주만 폭격하고 막 그랬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나요? 네, 루즈벨트였어요. 루즈벨트가 2차 대전 종전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기 뭐 한 몇 달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종전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루만이에요.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이에요. 해리 트루만인데 이게 아마 그 이제 루즈벨트가 죽은 다음에 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쭉 하다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인데 듀이가 트루먼을 디피트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이제 호해를 뿌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트루만이 이겼어요. 이해되시나요, 상황? 예. 그러니까 잘못 찍은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지금 트럼프 말고 첫 번째 트럼프, 지금 두 번째 트럼프잖아요. 첫 번째 트럼프 때 누구랑 붙었는지 아시나?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는 그 바이든하고 붙었죠.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이길 때 누구랑 붙었는지 아시나? 예,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어요. 그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뉴욕 타임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뉴욕 타임스에 이제 투표 끝나고 이제 프리딕션이 나오는데 여기 클린턴이고 여기가 트럼프라고 그러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프리딕션이 여기가 90% 정도, 90% 넘었나? 좌우지가 90% 정도라고 그러고 트럼프가 한 10% 프리딕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거의 원사이드하게 클린턴이 이긴다고 프리딕션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고 여기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거의 뭐 여기 뭐 한 10분, 20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겠죠. 그래가지고 프리딕션을 했겠죠. 근데 예, 허벌나게 틀린 겁니다. 예, 몇 가지 또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음. 1936년도 거네요. 요거는 아까 루즈벨트 얘기했었죠. 루즈벨트가 처음 대통령 될 때 이그젠플일 겁니다. 아마 1936년 1936년도에 루즈벨트하고 누가 붙었어요. 1936년도 요게 미국 프레지던트 일렉션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루즈벨트하고 랜드라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이게 아마 루즈벨트가 3선인가 했을 텐데 그 첫 번째 대통령 선거였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프리딕션을 했냐면 랜드가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프리딕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루즈벨트가 원사이드하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누가 이길 건가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틀렸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요게 아마 제일 유명한 스토리일 겁니다. 왜 틀렸나? 그리고 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Literary Digest 이게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파워풀한 잡지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anyway,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잡지사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어요. 요새는 전화로 하죠. 옛날에는 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명한테 이렇게 뿌려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냐 뭐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랜돈이라는 애가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프리딕션을 했는데 재밌는 스토리는 뭐냐면 갤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갤럽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갤럽하고 미국 갤럽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인디펜던트한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anyway, 그 미국에 있는 갤럽이 몇천 개의 샘플, 몇천 개일 겁니다. 몇천 개의 샘플을 가지고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이렇게 프리딕트 할 거라고 프리딕트를 했어요. 그러고 갤럽은 다른 방법으로 샘플을 모아가지고 프리딕션을 했고요. 갤럽은 루즈벨트가 이길 거라고 프리딕션을 했어요. 여기 없네. 예. 어딘가 저가 써놨는데.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여기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전화번호부, 여러분 전화번호부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 전화번호부를 본 적이 있다. 좀 연배가 되시네. 요새 전화번호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뽑았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는 없지만 거기서 랜덤하게 거기에 주소도 있거든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런 게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랜덤하게 주소를 셀렉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리스폰스를 받은 거예요. 한 200만인가 300만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랜드라는 사람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다. 그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추측을 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전화번호에 없는 사람 네. 랜콜을 네. 그 당시에 전화기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없는 사람들은 그 샘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갤럽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몇백만의 샘플을 구한 게 아니고 몇천 개의 샘플을 구해가지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프리딕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프리딕트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비슷했고요. 그런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다른 방법으로 샘플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있는 걸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샘플링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루즈벨트가 이길 거라는 걸 프리딕션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선거 관련돼서 프리딕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요새도 잘 안 맞아요. 요새는 주로
전화기로 하는데 왜 잘 안 맞을까요? 예? 요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 전화기 많이 받았죠? 안 받았나? 그러니까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면 이제 요새는 전화기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요새도 잘 안 맞거든. 전화기는 요새 부유한 상위 몇 퍼센트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셀렉션 리더스 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 있던 그런 셀렉션 바이어스는 없을 거예요. 랜덤하게 이제 찍어서 보낼 텐데 무슨 바이어스가 있을까요? 예, 이게 전화가 왔을 때 모르는 번호 바로 끊는 사람, 모르는 번호면 안 받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뭐나 세대에 따라서 이거를 받지 않아 버리는 빈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차이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무슨 코멘트 하는데 뭐 선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이제 금방 저는 끊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 실제로 리스폰스 하는 사람이 한 3%인가? 그러니까 100통을 걸면 리스폰스 하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 3명? 그 정도만 리스폰스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폰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데이터, 고품질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을까? 그거에 고민을 많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획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얘기할 그 기계적인 방법으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 선거 쪽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뽑냐. 요거는 거의 스탠다드 프로시저로 뽑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 그거를 어떻게 뽑는지, 왜 그게 리즈너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뽑는 그 프로세스는 스탠다드한 프로세스예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바이어스가 없게,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게 데이터를 획득하느냐가 주요 이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컴파운딩 개념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컴파운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좀 나이브하게 뽑았다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런 캔서 있는 사람들하고 알코올을 먹는가 그 데이터만 획득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알코올을 그러니까 좀 술을 많이 먹느냐 하는 데이터.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술을 일주일에 술을 안 먹느냐, 그 다음에 술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느냐, 일주일에 서너 번 먹느냐, 아니면 매일 먹느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예요. 술을 안 먹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느냐, 일주일에 서너 번 먹느냐, 매일 먹느냐. 그래서 알코올 유세이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런 캔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데이터를 획득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알코올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런 캔서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알코올을 많이 먹었더니 런 캔서가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런 캔서를 유발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코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코릴레이션하고 코세이션은 다른 얘기입니다. 코세이션이라는 거는 저거 발음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코세이션인 것 같은데 잠깐만. 코세이션? 코세이션. 저거 발음이 안 좋아서 코세이션. Causation. 예. 여기 마이크를 꼽아놨더니 소리가 안 나오네. 오케이. 코릴레이션하고 코세이션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은 한국말로 상관관계라고 그러고요. 코세이션은 인과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는 거고요. 코릴레이션은 이것이 발견한 것과 이것이 발견한 게 동시 패션으로 일어나는 게 많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알코올하고 캔서하고는 알코올 빈도가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캔서가 많더라 그런 거고요. 그게 알코올을 먹었더니 캔서가 생기더라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려면 훨씬 많은 실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에 컨파운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모킹을 하면 그게 담배를 피면 술을 많이 먹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보통 담배를 피면 술이 땡기지 않나? 그래서 담배 피는 인구가 확실히 줄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담배 피면 낮에 피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저녁 때 피면은 술이 땡겨요. 예.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 이거는 팩트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 알코올 유세이지하고 렁 캔서하고 다 중간에 스모킹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모킹 때문에 알코올이 증가하고 스모킹 때문에 캔서가 증가하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컨파운딩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유세이지하고 런 캔서하고 코릴레이션을 보면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근데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그래도 그게 원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컴파운더가 있어서 컴파운더가 둘 다에다 영향을 끼치는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인과관계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실험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요건 심플하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꼬마들의 독해력이라고 할까요? 독해력하고 신발 사이즈하고 보면 신발 사이즈가 클 때 애들의 독해력이 높아요. 어린애들.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하면 신발 사이즈가 크면 독해력이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가요? 그러면은 체육만이 독해력이 제일 높은가요? 뭐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발이 크면 독해력이 왜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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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에이지가 컨파운드예요. 발이 큰 애들이 좀 더 나이가 많고요. 그러면 경험이 조금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독해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운더가 에이지예요. 나이예요, 나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레드 와인하고 롱제비티. 레드 와인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더라. 요거는 어떨까요? 와인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많이 먹으면 이제 런 캔서가 생긴다고 그랬나요, 아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어서는 부유한 생물입니다. 예. 네, 보통 우리 소주 먹죠. 와인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레드 와인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컴파운딩 이펙트가 돈이에요, 돈.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어, 예, 오케이. 그래서 컴파운딩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셀렉션 바이어스 좀 설명을 했고, 컴파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컴파운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거의 원인이라는 거를 쉽게 파악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A하고 B의 프리퀀시를 봐가지고 봤더니 A가 발생을 했더니 B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다. 그렇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그젬플이 제가 보기에는 에, 약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약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어, 치료를 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예.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G나 예. 실험 동료 예. 테스트 예. 결과가 좋으면 예.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 A하고 B의 그 상관관계만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A하고 그러니까 A를 했더니 B가 좋아지더라. 그걸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FDA에서 어떻게 신약을 어프로브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 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신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식약청이 있고요. 미국에는 FDA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을 팔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새 제일 핫한 게 위고비하고 마운자로인가? 위고비 하는 사람 행복하군요. 네, 저는 위고비 매주 맞고 있어요. 위고비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아는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위고비가 무슨 약이냐면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이제 살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식약처에 서류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식약처가 이걸 보고 이거는 효능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이제 효능이 있으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시판이 됐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이제 약을 팔려고 그러면 그 FDA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는 것 같던데 HBL인가? HLB인가? 뭐 거기서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뭐 하려고 뭐 그런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크게 보면 1상, 2상, 3상이라고 그러는데 챗GPT랑 얘기해 보니까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 통과 어떤 회사에서 FDA의 이상을 통과를 해서 그 특허를 어느 회사한테 뭐 얼마 주고 팔았다 뭐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 저 기억에 일상, 이상, 3상만 있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챗GPT랑 얘기해 보니까 한 5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한 정도로만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일상이 뭐냐면 확실하지 않아요. 챗GPT랑 얘기하면서 약간 독성 테스트라고 해서 이 약이 어떤 특정 질병에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약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체한테 해롭냐 안 해롭냐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약을 먹어서 사람이 이상해지느냐 안 이상해지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인간한테 먹여봐야 되죠. 그래서 얘가 죽으면 독성이 있구나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인간한테 먹여서 이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거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아마 쥐한테 할 거고, 쥐 전에도 할 거고, 아마 쥐한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쥐의 거를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토끼한테 하나? 점점 그러다가 원숭이 정도, 원숭이가 인간한테 제일 가까우니까 원숭이 정도한테 하고, 그 다음에 다 통과를 하면 이제 인간한테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독성 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효능 최종적으로는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런 약물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린시플을 설명을 할게요. 그 프린시플이 뭐냐면 여기다 칠게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골든 룰이에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안 하면 FDA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1상이든 2상이든 3상이든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 1상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는 뭘까요? 블라인드 테스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펩시 챌린지라고 해서 펩시하고 코카콜라를 앞에다 두고 여기 가려놓고 사람들 보고 먹게 해서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뭐 그런 거 했어요. 그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게 펩시인지 코카콜라인지 안 보이게 하고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콜라가 더 맛있는지 판단하게 하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한테 먹이는 거예요. 하나는 코카콜라, 하나는 펩시콜라. 그래서 어느 게 더 맛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에,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먹이는 게 아니고 약을 먹이는 거죠. 네, 약을 먹이는데 한 사람은 진짜 약을 먹이고요. 다른 사람은 가짜 약을 먹어요. 근데 가짜 약은 그냥 설탕하고 뭐 그런 뭐 비타민 뭐 그런 거 집어넣었을 거예요. 뭐 거기다 독약을 탈 수는 없고 몸에 해롭지 않고 아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짜 약하고 진짜 약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캡슐에 넣어서 만들 텐데 캡슐도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고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는 뭘까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는 환자가 내가 먹는 게 코카콜라인지 펩시콜라인지 모르게 하는 거고요. 더블 블라인드는 예, 주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주는데 뭐 간호사가 줄 수도 있고 의사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의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의사인데 박사과정 의사예요. 이 약이 효과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약을 주는 사람이면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쾌차를 해야 내가 졸업을 하는데 하는 마음의 어떤 그 심적인 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펩시콜라인지 코카콜라인지 모르게 하는 게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데 임상 실험하는 광고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저가 가끔가다 지하철 타고 가서 보면 임상 실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먹게 되어 있어요. 진짜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가짜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약을 먹든 가짜 약을 먹든 페이는 똑같아요. 가짜 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시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려면 항상은 아니지만 골든 룰이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안 하면 컨파운딩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파운딩이 아니고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강의 노트에서 파이썬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안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얼추 요거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통계에서
예, 스터디를 할 적에 보통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observational study라는 게 있고 experimental design이라는 게 있고 sampling surve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sampling survey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선거 결과를 잘 맞힐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잘 선택을 해서 누가 이길지 좀 더 정확하게 맞히려고 하는 게 샘플링 서베이예요.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프리딕션을 잘 할 건가?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를 해야 인포메이션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가 샘플링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의 한 브랜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샘플을 뽑을 건가 그런 거에 관한 스터디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거 말고 국민 총인구 조사인가? 그거는 샘플링 서베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 국민을 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매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링 서베이는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일부만 샘플링을 뽑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매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인가? 인구 총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지? 인구조사. 기억에 5년인 것 같은데.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그러는군요. 센서스. 여기 작성 주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매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찾아가서 매 가구마다 다 찾아가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하지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아주 가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조사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더블 브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예요.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하고 암하고 관계라든가 그런 건 다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과학 쪽에서 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옵서베이셔널 스터디가 아닌 종류로 데이터를 획득하려면 그건 다 돈이에요.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서베이셔널 스터디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볼 적에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코릴레이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코잘리티를 얘기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코릴레이션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살리티를 얘기하려면 실험을 해야 돼요.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에 재밌는 이그젬플이 있었는데 예, 여기 요것도 요 이그젬플도 재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컬리지 알룸니 석세스라고 해서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교 얘긴데 그 과마다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의 연봉의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1등이 어느 과가 했었냐면 지구교육과인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거기에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생들 연봉을 막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1등이 지구교육과인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들었나 보네. 네? 참고로 그 인컴은 굉장히 바이어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 데이터들을 보면 인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균을 재면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평균이 한 이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이재용이니 일론 머스크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대학교 졸업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이클 조단이 있었어요. 마이클 조단이 여기 끝단에 있어가지고 지구교육과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컴 데이터 할 적에는 보통 미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디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득에 따라서 뭐를 서포트 해주는 것들이 있죠. 뭐 국가장학금이니 생활보호니 뭐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통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시그마니 3 시그마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구 소득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적에는 뮤를 사용하지 않고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인컴 데이터들은 티피컬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 안 하고요. 미디안 쓰고요. 뭐 10분이 10분이 20분이 뭐 그런 거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10%가 되는데
그다음에 뭐 20%, 30% 이런 식으로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그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이재용이나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지? 마이클 조던 얘기하다가 그렇게. 예. 예, 그래서 통계 쪽 스터디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요거는 보통 통계 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더 메이크 센스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뷰로 스터디를 클래시파이를 해볼게요. 예, 아, 이게 왜 펜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이 있고요. supervised learning이 있고요.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어요. 이거는 AI 쪽 딥러닝 그쪽에서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이게 좀 더 맥센스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이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슈퍼바이즈 러닝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xi, yi 페어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게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하는 데이터 페어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잘 쪼아봐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educated guess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x가 들어오면 이제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이제 educated guess를 해서 y를 predict 하는 겁니다. 이 predict는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x가 체중이고요, y가 신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 그래서 그 신장 그러니까 체중 x가 체중이고요, y가 키예요.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면 그거는 뭐냐면 체중이 들어오면 신장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거기서 어떤 트렌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y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해봐서 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요 관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XY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게 남자일 때 XY 관계하고 여자일 때 XY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체중하고 그 키하고 나중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 남자일 때 피팅되는 거하고 여자일 때 피팅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anyway,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y가 x가 문제고 y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문제하고 정답하고 이걸 맞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이런 정답을 내야지.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이런 정답을 맞춰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완성을 하면 이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정답이 이거이겠군이 하고 맞히려고 하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은 뭐냐면 데이터가 xi만 있는 겁니다. yi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슈퍼비전이 있는 거고요. 슈퍼비전이 있다는 거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y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문제와 정답이 있는 페어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없는 거예요. x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x만 보고 어떤 스트럭처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쉽지 않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보는데 수학이 문제하고 정답이 있겠죠. 근데 정답은 없고 수학 문제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스트럭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봤더니 300번 문제하고 150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같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캘큘러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대수 문제, 뭐 지오메트리 문제, 캘큘러스 문제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unsupervised learning은 unsupervised learning만 하는 게 아니고 supervised learning 하기 전 단계에 하는 작업들이 unsupervised learning이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x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yi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셋이. 그래서 아까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생각을 하면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A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가 들어왔을 때 어떤 AI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게 이슈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잘 생각해 봐요. 자,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사람. 돈이 없군요. 오케이. 로봇 청소기가 뭔지 아는 사람. 오케이. 돈 있으면 사서 쓰세요. 오케이. 자, 이 로봇 청소기가 어떤 작업, 예. 로봇 청소기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오케이. 제일, 예, 히스토리컬 얘기부터 해보죠,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알파고를 들어본 사람. 이렇게. 알파고가 뭔지 모르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알파고로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XI라고 그러면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제 바둑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알파고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어디다 돌을 뒀어요. 바둑을 뒀어요. 그러면 XI는 지금 현재 바둑판의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가 둘 차례예요. 그러면 AI는 뭐냐면 알파고가 어디에 돌을 놓을 건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A는 액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YI는 쉽게 생각하면 이세돌이 어디에다 돌을 두는 거예요. 예, 다시 그 로봇 청소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XI는 뭐냐면 얘가 빛 같은 걸 쏴요. 그래서 자기 주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인식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XI는 지금 현재 그 로봇 주위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걸 정확하게는 인식을 못하지만 계략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청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청소해야 되느냐. 그래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뒤로 갈 건지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와중에 청소를 하겠죠. 그죠? 그러고 이제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주위의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게 YI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텝에 XI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을 쫙 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거 뭐를 하고 싶으냐? 이제 트레이닝을 다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모델이 다 완성이 됐다고 치면 이제 주변의 상황이 X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액션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겠죠. 그래서
청소가 다 끝나면 이제 삐리리릭 하고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게요. 뭐 그러면 이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오케이? 하지만 하려고 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데이터로부터 어떤 educated guess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게 바로 통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메소돌로지를 쓸 건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철학은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는 들어오는 거고요. 그 들어온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잘 찍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찍는 게 아니고 시스테매틱하게, 로지컬하게 에듀케이티드 게스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